신진호의 마켓 뷰입니다. 시장의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00포인트가 깨졌고 코스피도 2400포인트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 이분 모시고 투자 전략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또 미증시가 밀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또 2,400이 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주제를 좀 보면서 오늘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좀 짜봐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실적 시즌은 당연히 챙겨봐야 되는데 또 복병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잠잠해지기보다는 조금 더 확대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중동 사태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바로 이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미국이 참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되는 시점이고 이로 인해서 이란이 또 반대편에서 또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중동발 리스크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 영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과거랑 좀 비교를 해서 네. 공조가 어떻게 깨졌는지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국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라고 하면 이제 국채 금리인데요. 그렇죠. 4.9%를 상회하다 못해 이제 5%를 이제 미국채 이제 10년 금리가 찍어버린 이런 좀 극적인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분위기만 보면은 사실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보자고 하자면 1987년에 블랙 먼데이 당시가 좀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당시 S&P 500 지수로만 보면 한 마이너스 30%까지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도 주가 하락이 그만큼 이루어질까라고 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당시 이제 블랙 먼데이 당시에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87년 6월 17일 8.2%에서 87년 10월 15일 두 달 만에 10.23%, 4개월 만에 200bp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세도 꽤나 닮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지난 5월에 저점이 이제 3.3%였는데 예. 5개월 동안 152bp 이제 상승을 하게 된 거죠. 4개월 동안 그때는 200bp 상승을 했었고 지금 5개월 동안 152bp 상승을 했으니까 급적 상승세만 보면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당시 이제 87년 주가와 채권 가격 급락을 좀 야기시킨 거는 이제 공조 붕괴 그리고 긴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공조냐? 87년 2월 협의된 이제 루브르 합의, 이제 달러 가치 하락 방어를 하고자 하는 이런 합의 자체가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고요. 그 당시 이제 공조가 깨지자마자 이제 독일 등 이제 여타 국가에서 다 인플레를 우려해서 일시적으로 다 금리를 올리게 됐습니다. 미국 연준도 결국에 이제 결국에 스탠스를 포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재차 인상하는 모습을 당시에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각자 인플레를 다 잡겠다고 이제 긴축으로 다 일시적으로 다 손해를 하게 되자 이게 일괄적인 다 국채금리 급등을 결국 야기시켜서 결국엔 주가가 급락하게 되는 이제 움직임이 이제 이어지게 됐는데 물론 현재 상황 자체는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는데 예를 들어 당시 이제 87년 8월 블랙 먼데이 직전에는 달러 가치 자체가 이제 좀 급락하던 시기였는데 지금 오히려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모습, 현물에 이제 현금 자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긴축 국면 자체도 좀 다른데 어쨌든 지금 미국 연준 내에서는 일단은 당장 금리를 더 올리기보다는 조금 higher for longer, 그래서 높은 레벨이 좀 지속되면 괜찮을 것이다, 좀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어쨌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좀 변수로 등장한 게 지정학적 이슈인 거고 결국 이제 공조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중동 지역의 평화를 어쨌든 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조 자체가 지금 깨진 상황입니다. 사우디랑 이제 이스라엘 좀 대표적으로 사이에서 좀 깨진 상황이라 결국에는 이런 이제 중동 분쟁으로 유가랑 금 가격이 오르고 지금 오히려 근데 안전자산, 이제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졌던 이제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자산이 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 금리 자체도 조금 더 급등을 더 오버슈팅이 더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결국에 투자자들은 이제 새로운 안전자산을 좀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저는 이제 현물 자산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위험 자산 이제 주식이죠. 주식 시장을 조금은 잠시는 떠나 계시는 것도 주식시장에서는 네네 지금은 맞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간으로 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주식 시장을 조금 진입해야 하느냐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지표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지표 자체로만 보면 이제 0.5를 하회하고 있는데 이제 그 0.5를 하회한다는 것은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편입비를 아예 줄이겠다는 이제 포지션인데 네. 어제를 기준으로 정확히는 이제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을 기준으로 이제 그 지표가 0.5를 하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는 주식 시장을 살짝 떠나서 네. 현금 아니면 이제 현물 위주로 조금 더 자산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800이 깨졌고 코스피도 2,400이 깨지게 되면 저 고점에서 거의 10%가량 급락 조정을 보인 국면인데 가격적인 매력이 높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챙겨봐야 될 리스크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주식시장에서는 좀 거리를 두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식시장과 거리를 두는 이유 아까 87년에 얘기를 들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 은행들이 긴축으로 선회하면서 순간적인 변동성 뭐 블랙 먼데이까지 나온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뭐 반드시 비슷하진 않지만 긴축에 의한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간밤에도 미국의 10년물이 5% 가까이 치솟았어요. 거의 4.99 뭐 이렇게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5%를 뭐 찍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대체제로서의 주식을 찾기는 또 어려울 거고 주식 안에서도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빅테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빅테크만한 게 없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국제금리가 이렇게 높으니까 야 이거 빅테크만 들고 가려고 했었는데 빅테크도 팔아야 되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지금 전략을 짜야 될까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아까 거리를 좀 주식시장에는 좀 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지금 유가가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더 오르는 게 좀 호재일 수도 있다는 유가가 오르는 게 그러니까 주가를 더 좀 빠지게 만든다. 맞아요. 이제 조정이 오히려 더 일어나야 이제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이 더 있지 않을까. 지금 상황의 주가는 뭔가 가격적으로 매력적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죠. 더 빠져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와는 다르게 어쨌든 지금 미국 소비 자체가 되게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털 자체는 강한데 과거랑 조금 다른 상황이 원래는 유가가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국면에서는 네. 좀 침체가 항상 일어나긴 했었거든요. 근데 과거와 다른 건 지금 소비 이제 경제적인 펀더멘털 자체는 되게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미국 금리에 대한 조금 조정도 일어나야 주식시장도 살아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사실 꺾이는 게 오히려 전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 레벨 자체가 오히려 네. 한번 오버슈팅이 나타나서 주가가 조정돼야 오히려 좀 매력적인 가격 레벨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상태라 실적 장세를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제 많이 봐서 이제 좀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지수 자체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뭐 실적으로 아웃퍼폼을 한다고 해도 사실 예를 들어 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하면 당일날 뭐 예를 들어 좀 많이 오를 수 있긴 한데 네. 그게 어쨌든 근데 또 지수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또 빠르게 반납할 수도 있는 일이라 네. 실적만 보는 것도 사실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실적을 보통 보는 거 이제 펀드 매니저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수 대비 아웃퍼폼 하는데 유효할 수도 있는데 절대적인 수익을 이제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정이 오히려 충분히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일어나서 반등이 좀 충분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조정도 좀 충분히 좀 일어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750선까지 좀 750선. 네, 하락을 하는 게 오히려 좀 기술적 반등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실적 자체로만 보면은 이건 선행 지표로만 따지면 실적은 좀 좋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조업 경기 자체는 이제 보통 제조업은 이제 ISM PMI 지표로 많이들 보시잖아요. 네. 미국의 ISM PMI 지표는 좀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데 PMI 지표 자체가 이제 1년 반 정도 계속 둔화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약간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어쨌든 이제 제조업 경기 자체가 아시아나 이제 테크 중심으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려가 되는 요소는 이제 고금리가 좀 지속이 되면서 네. 금융 여건 악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제조업 경기 회복 사이클을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그 단명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일단 이번 연도 4분기 자체의 실적은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번 실적 시즌 동안에서는 좀 실적을 좀 바라보는 게 좀 유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컨센서스 상으로도 미국 S&P 500들의 이제 순이익 자체는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다 플러스로 반전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국내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이제 오는 이제 4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좀 플러스로 돌아설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수 자체의 하락이 일어날 때는 이런 상황에서 좀 실적 장세에 따른 좀 움직임이 나타나더라도 이게 플러스로 직접적인 반등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려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중동발 정세나 금리가 또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을 반영을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뒤따라서 이제 추정치가 변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뭐 과거의 실적 자체가 좋다고 해서 앞으로의 실적이 또 나아진다라는 거를 담보하기가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생기지 않으면 실적으로 인한 주가의 반등은 오히려 비중 축소의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적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려운 변수들이 많으면 실적이라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랬는데, 실적도 이제 약간은 기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사주냐 안 사주냐, 이렇게 뭐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사고 있다. 그럼 턴어라운드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니까 외국인의 스탠스를 보는데, 최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외국인이 조금은 시장을 좀 하락에 좀 염두를 준 것 같긴 한데, 그전에는 또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또 이렇게 사면서 시장을 좀 버티게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은 모르겠고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진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면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금은 매수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스탠스도 있지만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해갈지가 이 조금은 중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거 외국인 수급 자체가 약간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환율이 좀 높다 보니까, 환율이 높으니까. 네, 좀 패시브 좀 수급으로 오히려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반도체 섹터 자체로만 보면은 이게 결국에 이제 업황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조업 경기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과거와 같은 이제 V자형 반등을 기대하기는 살짝 어렵진 어렵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수급 자체로만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이클 자체로만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제 바닥은 찍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메모리 사이클만 보자면 이제 감산 자체가 또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재고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이제 상황에서는 결국에 현물 가격이 이제 반등이 좀 나타나는 시점이라, 사실 근데 문제가 이제 수요 전망인데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스마트폰 같은 경우 수요 반등 좀 기대가 있긴 한데 이것도 좀 불확실하다 이런 좀 분위기가 있고요. 뭐 지정학적 요인도 당연히 있죠. 이제 가장 키 좀 포인트가 좀 짚어 넘어가야 될 게, 이스라엘에 이제 좀 인텔에 이제 팹 공장이 있는데 이게 결국 지정학적으로 정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자지구 지금 북동 이제 좀 끝 지점에서 22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뭐 이게 직접적인 영향권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한데, 근데 결국 이 시장은 그런 피해 가능성까지 좀 반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실제로 피해가 일어난다면 이건 좀 큰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뭐 피해 가능성 자체가 뭐 제로라고 좀 단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만약에 이런 생산 차질이 인텔에서 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섹터 자체가 좀 그대로 좀 식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리스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뭐 제조업 경기나 뭐 이런저런 뭐 사이클만 감안을 하면은 좀 V자형 반등도 물론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은 해결된 게 없고, 우리가 아까 뭐 인텔의 그 이스라엘의 팹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 자체가 기댈 데가 사실 없다 보니까 실적 시즌에는 그래도 실적 잘 나온 기업들 봐야지 이러다가도 주가가 이제 속절없이 무너지니까 투자자들이 소위 말해서 좀 정신이 조금 못 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제 좀 어지러운 상황인데 오늘도 아마 주말을 앞두고 간밤에 미국 시장이 하락했으니까 다소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뭐 금리도 높고 유가도 좀 높은 상황이고 뭐 전반적으로는 주식시장을 좀 떠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주셨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 시장 안에서의 기회를 찾는다면 아니면 주가가 좀 더 하락을 하면 오히려 바텀 피싱이나 조금 더 기회를 찾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투자자들이 접근을 해야 될지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이제 이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좀 현물 위주로 좀 자산 포지션. 현물이라고 하면 금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금이나 이제 오일, 이제 오일의 유가. 네네. 아니면 뭐 우라늄 같은 이제 우라늄까지. 네, 차라리 지금 주식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주식보다 그런 아까 현물 같은 걸로 이 위험을 좀 해지하자라는 네, 맞습니다.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채권 같은 경우도 지금은 슬슬 이제 분할 매수로 진입을 좀 하는 게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소매 판매가 좋게 나오긴 했지만 네. 이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뭐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좀 역으로도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당연히 미국 서프라이즈 지수 자체가 뭐 소매 판매로 인해 좀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겠지만 예. 어쨌든 이게 지속적으로 좀 하향하는 흐름이긴 했습니다. 우리가 뭐 경기 자체가 계속 좋아지긴 했다, 펀더멘탈 너무 강하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어쨌든 서프라이즈 지수 자체는 하향하는 흐름이었고 여기에 이제 금리가 이제 이런 서프라이즈 지수 자체가 금리에 좀 선행하는 이런 지표로 활용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하향하는 흐름을 따라서 금리 오버슈팅도 조금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렇게 고점에 접근하게 되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조금 어쨌든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로는 좀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이제 네. 주식시장이 조금만 더 충분한 조정이 조금 더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만약에 추가적 조정이 조금 더 이루어지면은 네. 실적에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순이익 마진이 조금 개선이 예상되는 만큼 실적을 조금 보자면 일단 코스피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년 영업이익이 좀 상향된 업종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기계, 철강, 증권 업종 이렇게 네 개를 좀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2023년 영업이익 상향된 업종 그리고 2024년 이익 상향된 업종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관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기계, 철강, 증권 업종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다음으로는 좀 실적 서프라이즈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자면 역으로 이제 추정치 하향 조정이 최근에 클수록 막상 실적 공개 후에 예상을 좀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역발상을 해보자면 예. 2023년 실적의 경우 반도체, 가전, 화학 업종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좀 예상을 웃도는 좀 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이렇게 반등을 보인 게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와 같은 V자형 반등을 좀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은 좀 염두를 어느 정도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지금 당장은 시장이 물론 이제 어제도 코스닥은 3%의 급락을 보였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하향 조정될 주가가 하향될 가능성이 높아서 뭐 금이나 은 아까 뭐 우량형까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물 중심으로 좀 피해 있다가 사실상 이게 주가라는 게 항상 오르는 법도 없고 또 항상 하락하는 법도 없기 때문에 조금 하락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 2,300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말씀 주신 뭐 자동차, 기계, 금융, 증권 같은 종목에서 바텀 피싱을 해봐도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민 유진투자증권의 퀀트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